아버지가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새끼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SNS에는 그녀의 남동생 김준혁이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투자자들과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물에는 드디어 우리 고향이 친환경 특구로 지정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달려 있었다. 병원 대기실에 모여있던 마을 어르신들이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저 천하의 못된 놈. 형님이 저 지경인데. 미숙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수술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인데.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던 이장 할아버지가 울분을 터뜨렸다. 준혁이 그놈이 땅 문서 들고 튄 게 맞지? 형님 수술비로 써야 할 돈을. 바로 그 순간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미숙 씨죠? 전 S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입니다. 지금 김준혁 씨가 투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그런 걸 들을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일부 순박했던 시절. 10년 전 2014년 봄. 누나, 나 됐어. 대기업 최종 합격했어. 28살의 김미숙은 막단 상추를 바구니에 담다가 동생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24살 준혁이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다. 정말? 어디야? H그룹 계열사야. 연봉도 4천만 원이 넘어. 미숙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동생만큼은 이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서 번듯하게 살기를 바랐다. 자신처럼 흙 속에 묻혀 살지 않기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스러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 박영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막내 아들을 안았다. 우리 준혁이가 이제 정말 성공했네. 고생 끝이야. 아버지 김대식 씨도 흡족한 표정이었다. 준혁아, 서울 가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누나랑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봤어요. 제가 성공해서 다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숙은 동생의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준혁은 회사를 그만뒀다. 누나, 나 독립할 거야. 창업할 거야.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거기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카페를 차릴 건데 요즘 강남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대박이래. 그것이 시작이었다. 준혁의 끝없는 실패와 가족의 희생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8년 전 2016년 겨울.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강남에 차린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다. 권리금 5천만 원,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총 1억이 날아갔다. 준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1억은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과 과수원 3,000평을 판 돈이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이제 어떡할래?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쇼핑몰. 제가 대학 때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했잖아요. 미숙이 나섰다. 준혁아, 그만해. 다시 취업하자. 누나는 왜 날 못 믿어? 누나처럼 평생 시골에서 썩을 순 없어. 그 말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썩는다. 그래, 자신은 이 시골에서 썩고 있었다. 25세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내려온 이후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미숙이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하반신 마비. 누군가는 24시간 곁에 있어야 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준혁은 누나가 희생하지 마. 내가 크면 다 책임질게라고 했었다. 미숙은 그 말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다. 5년 전 2019년 여름. 이번엔 진짜야. 블록체인이야, 블록체인. 준혁이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다. 온라인 쇼핑몰도 2년 만에 파산했다. 이번엔 빚까지 졌다. 3억.
블록체인이 뭔데?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 아세요? 지금 투자하면 10배는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얼마가 필요한데? 이번엔 투자자를 구했어요. 근데 저도 자본금을 좀 대야 해서. 결국 아버지는 논 5,000평을 팔았다. 미숙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논의 품을 팔러 다녔다. 어머니 병원비와 아버지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해 겨울, 준혁의 블록체인 사업체는 사기로 판명났다. 준혁이 만난 투자자는 사실 다단계 사기꾼이었고 준혁은 공범으로 몰려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미숙아, 이제 우리 땅이 얼마나 남았니? 아버지가 힘없이 물었다. 과수원 2,000평하고 논 3,000평이요. 준혁이 놈을. 내가 너무 키웠나 보다. 그날 밤 미숙은 창고에서 혼자 울었다. 35의 노처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흙투성이었다. 이부 가면을 쓴 악마. 6개월 전 2024년 봄. 누나,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김준혁이 서울에서 내려온 날, 그는 여느 때와 달랐다. 비싼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 대신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무슨 사업이니? 이번엔 또 얼마나 빚을 지고 온 거야? 미숙은 동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준혁이 날린 돈만 10억이 넘었다. 가족의 전 재산이었다. 이번엔 달라. 유기농 스마트팜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요즘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많대. 나 농대 출신이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고향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40이 넘은 남자가 누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시집도 안 가고 부모님 모시느라.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누나도 이제 누나 인생 살아.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했다. 미숙아, 준혁이가 정신 차린 것 같구나. 이번엔 믿어보자. 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은 채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막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았어.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누나. 이번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 스마트팜의 시작. 준혁이 고향에 내려온 지 한 달. 그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숙과 함께 밭에 나갔고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팜 설계도를 그렸다. 인터넷으로 관련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나, 여기 봐. 이게 자동 관수 시스템이야. 스마트폰으로 온도랑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5천만 원 정도. 근데 정부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미숙은 남은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자신의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이었다. 스마트팜 온실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 왔다. 와, 준혁이가 이런 걸 만들다니. 도시에서 배운 기술이 다르네. 준혁은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제 농사도 과학입니다. 데이터로 관리하고 AI로 분석하고 우리 마을도 이제 선진 농업 마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실을 관리한 건 미숙이었다. 준혁은 SNS에 사진 올리기 바빴다. 해시태그 청년 농부, 해시태그 스마트팜, 해시태그 귀농성공, 해시태그 효도아들. 매일 같은 해시태그로 도배된 그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팔로워 1만 명을 넘었다. 언론의 주목.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김준혁 씨 맞으시죠?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청년 귀농 성공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신이 났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행복은 흙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이 땅을 제가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미숙은 뒤에서 묵묵히 일했다. 카메라는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감동적이네요. 진정한 효자. 청년 농부의 롤모델.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준혁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김준혁 대표님, 저희와 계약 재배하시겠어요? 조건은 파격적으로 드릴게요. 마트 체인점에서도 러브콜이 왔다. 준혁인의 정직한 농장 브랜드로 입점하시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월 매출 3천만 원. 시골 농장치고는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준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 누나, 이제 그만 좀 간섭해. 어느 날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간섭? 내가 뭘 간섭했는데?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해야. 이제 사업도 궤도에 올랐는데. 궤도에 올랐다고. 누가 새벽마다 물 주고 온도 체크하는데? 그건 누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혁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다. 투자자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누나, 큰 건이 터질 것 같아. 우리 마을 전체를 친환경 특구로 만드는 프로젝트야. 친환경 특구. 응. 정부랑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래. 우리가 선정되면 수십억 지원금이 나와.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냐? 우리 마을이?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을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표 농가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 대표 농가가 되는 거죠. 준혁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토지담보대출 동의서요. 일시적으로만요. 친환경 인증받는데 돈이 좀 들어가서. 의심의 시작. 미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준혁이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출 금액이 15억이었다. 15억. 친환경 인증에 15억이나 들어. 그게 인증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도 해야 하고 투자자들 접대비도. 접대비? 누나는 몰라도 돼.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인터넷으로 친환경 특구 사업을 검색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홈페이지에도 언론 기사에도. 다음 날 미숙은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갔다. 친환경 특구 사업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정말요? 우리 동생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아, 혹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씀이신가? 그건 이미 선정 끝났어요. 우리 지역은 탈락했고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준혁을 추궁했다. 준혁아, 친환경 특구 사업 같은 건 없다며? 누나가 뭘 알아?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된 거야. 내부 정보야. 내부 정보? 누구한테 들었는데? 투자자들.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있어. 수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삼부 배신의 날. 운명의 일주일 전. 아버지. 새벽 미숙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다. 토사물에는 피가 섞여 있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12지장 천공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술비는 얼마나 되나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포함하면 더 나올 수 있고요. 다행히 준혁이 며칠 전 투자자들에게 받은 선금이라며 5천만 원을 집에 두고 갔다. 준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12지장 천공이래. 뭐? 언제? 오늘 새벽.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기로 했어. 알았어, 누나.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수술 전날 밤. 월요일 저녁 미숙은 준혁의 방을 찾았다. 그는 큰 가방을 싸고 있었다. 어디가? 서울. 내일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야. 내일 아버지 수술인데?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 내가 있다고 뭐가 달라져?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준혁아,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 알아.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이 우리 가족의 미래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누나는 왜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수술 잘 될 거야. 준혁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준혁아. 미숙이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옥의 화요일. 수술실 앞. 미숙은 홀로 대기하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준혁이는 일이 있다고. 서울에. 뭐? 아버지가 수술하는데. 박씨 아저씨가 혀를 찼다. 그 녀석 진짜 사람이 아니네. 수술 시작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천공 부위가 예상보다 커서 복막염이 심각하고 방금 심정지가 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 이장님이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미숙아, 이것 좀 봐라. 준혁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루프탑. 드디어 우리 고향이 친환경 특구로. 수고하신 투자자분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성공, 해시태그 청년 농부, 해시태그 꿈은 이루어진다. 샴페인을 든 준혁의 모습. 그 옆에는 정장 입은 중년 남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게 뭐야? 바로 그때 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농협 직원이었다. 김미숙 씨. 대개 농지가 모두 가압류 걸렸습니다. 김준혁 씨가 대출받은 15억 상환 기한이 어제였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게 대출받은 곳이 농협이 아니라 사채업체예요. 이자가 월 10%짜리. 미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진실의 폭로. 미숙 씨, 정신 차려요. 쓰러진 미숙을 마을 사람들이 부축했다. 그때 한 청년이 뛰어왔다. 준혁과 함께 일했던 최민수였다. 누나, 큰일 났어요. 준혁 형이 사기쳤어요. 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여기다 있어요. 준혁 형이 투자자들이랑 짜고 친 거예요. 처음부터 친환경 특구 같은 건 없었어요.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이 시골 노인들이야 뭐. 도장 하나면 끝이지. 녹음 파일 2 김준혁 씨가 아버지 땅 담보로 15억 빼면 우리가 7억 가져가고. 녹음 파일 3 아버지가 수술한다고. 그럼 더 좋네. 정신없을 때 처리하면 되잖아. 미숙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준혁 형이 저한테도 투자하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몰래 녹음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기였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 고비입니다. 분노의 역습. 미숙은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그 투자자들 누군지 알아? 네, 여기 명단 있어요. 가짜 투자자들이에요. 전문 사기꾼들이죠. 미숙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미 돈을 빼돌렸으면.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미숙 씨죠? 전 MBC 시사 프로그램 PD 정현우입니다. 김준혁 씨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보요? 네, 김준혁 씨가 성공한 청년 농부로 방송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사기꾼이라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취재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숙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네,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준혁이가 한국에 돌아올 때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 주세요. 사부 파멸의 시간. 도피와 추적. 준혁은 이미 일본으로 떠난 상태였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의 도움으로 준혁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도쿄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고 SNS에는 여전히 자랑글을 올리고 있었다. 일본 농업 시찰 중.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미숙은 PD 정현우와 함께 작전을 짰다. 준혁이가 한국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 연락을 할게요. 이틀 후 미숙은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 내일이야. 30분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말이야? 아버지가? 미숙은 울먹이는 연기를 했다. 응. 내가 없는 사이에. 마지막 유언이 너 보고 싶다고. 내일 첫 비행기로 갈게. 공항에서의 대면. 인천공항 입국장. 미숙과 PD팀, 그리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준혁이 나타났다.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미숙은 한눈에 알아봤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누나. 아버지는 살아계셔. 간신히. 뭐? 그때 경찰이 다가왔다. 김준혁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준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왜 가족을 속였습니까? 1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아버지가 수술 중인 걸 알면서도 왜 파티를 했습니까? 준혁은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서의 진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김준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족을 속였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우리 아버지 만만해. 도장 받기 쉬울 거야. 누나는 무식해서 절대 눈치 못 챔. 이번만 성공하면 영원히 이촌 구석 탈출이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아버지의 증언 중 그는 한 번도 준혁을 쳐다보지 않았다. 미숙도 증인으로 나섰다. 동생은 항상 말했어요. 시골이 싫다고. 우리 가족이 부끄럽다고. 성공해서 도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동생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준혁의 변호인이 물었다.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용서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미숙은 단호하게 답했다. 가족이기 전에 인간이어야죠. 인간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 부르나요? 최후 진술. 준혁이 최후 진술을 했다.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매일 흙 묻은 얼굴로 사는 아버지가, 똥냄새 나는 누나가 싫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가족 탓을 했어요. 시골 출신이라서, 지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무능하고 나쁜 인간이었을 뿐인데. 준혁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준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오브 페어에서 피어난 꽃. 잃어버린 모든 것. 재판이 끝났지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았다. 15억의 빚. 가압류된 땅. 날아간 평생의 재산.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다. 돈 갚아. 땅이라도 내놔. 미숙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어느 날 미숙은 농약병을 들었다. 이렇게 끝내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을 이장님이었다. 미숙아,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어떡하니? 이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마을의 연대. 다음 날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미숙이네를 도와야 해.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보자. 땅 한 평씩만 내놔도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돈을 모았다. 100만 원, 200만 원. 전국에서도 후원이 이어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었다. 힘내세요. 작은 정성입니다. 준혁 같은 놈들이 더는 없길.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달 만에 3억이 모였다. 빚을 다 갚기엔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정부에서도 나섰다. 농촌 사기 피해 지원법이 긴급 통과되었다. 김미숙 씨 가족을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금 5억, 무이자 대출 5억. 미숙은 울었다.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 1년 후, 미숙은 작은 땅을 임대해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 미숙인의 정직한 농장. 화려하지 않았다. 스마트팜도 없었다. 하지만 정직했다. 미숙 씨, 이번 달 수확 어때요? 농협 직원이 물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품질은 최고예요. 미숙의 채소는 비쌌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았다. 정직한 농산물이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SNS에도 입소문이 났다. 배신당한 누나의 반격 진짜 청년 농부는 여기 있다. 스토리가 있는 농장. 매출이 조금씩 늘었다. 월 500만 원, 1000만 원. 2년 후에는 연매출 2억을 넘었다. 아버지의 회복. 미숙아. 어느 날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수술 후 처음이었다. 네, 아버지. 고생했다. 단 2마디. 하지만 미숙은 그 말에 모든 위로를 받았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다. 미숙아, 나도 일 좀 하자. 아버지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놀면 죽어. 이래야 살지.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재활에 성공했다.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보조기구로 이동할 수 있었다. 미숙아, 이제 시집 가야지. 엄마, 저 벌써 45이에요. 그래도 인연이 있을 거야. 미숙은 웃었다.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뜻밖의 방문자. 3년 후 준혁의 출소를 앞두고 한 남자가 농장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전 박진호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도시 사람 같았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무슨 일이시죠? 방송 보고 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동생에게 배신당했죠. 박진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는 동생의 사업을 도왔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농촌 기업을 돕고 있었다. 미숙 씨 농장을 브랜드화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유통망을 만들면 지금보다 10배는 벌 수 있어요. 왜 저를 돕고 싶으신 거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미숙은 그의 눈을 봤다. 거짓이 없었다. 2번째 기회. 박진호의 도움으로 농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미숙인의 정직한 농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대형마트에 입점했다. 미숙 씨, 이번 달 매출 5천만 원 넘었어요. 직원도 10명이 되었다. 모두 농촌 청년들이었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일한 만큼 번다. 그것이 미숙의 철칙이었다. 어느 날 박진호가 고백했다. 미숙 씨,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처음엔 동정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미숙은 당황했다. 46에 받은 첫 고백이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준혁의 귀환. 그리고 드디어 준혁이 출소했다. 미숙은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보냈다. 준혁아,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새 삶을 살아. 하지만 준혁은 농장으로 왔다. 모자를 깊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누나.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품삯은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속죄하고 싶어요. 속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내 인생에서. 다른 곳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숙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 끝밭. 거기서 잡초나 뽑아. 하루 일당 5만 원. 감사합니다.
준혁은 일어섰다. 그리고 밭으로 향했다. 용서와 화해 사이. 준혁은 매일 왔다.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말없이 일만 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준혁이래.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지만 미숙은 막지 않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얼굴은 까맣게 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밭에 나왔다. 멀리서 일하는 준혁을 바라봤다. 미숙아. 네. 저 녀석. 변한 것 같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 줘도 되지 않을까? 미숙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아니다. 내가 결정해. 넌 가장 큰 피해자니까. 마지막 선택. 6개월이 지났다. 준혁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어느 날 그가 쓰러졌다. 탈진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준혁이 말했다. 누나, 이제 그만할게요. 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이래도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준혁이 일어서려 했다. 미숙이 그를 붙잡았다. 앉아. 누나,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나쁜 동생이지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야. 평생 갚아야 할 빚이야. 알아요.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첫째,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둘째,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드린다. 셋째, 평생 속죄하며 산다. 약속할게요.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에필로그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5년 후 2029년 봄. 미숙인의 농장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배신을 딛고 일어선 기적의 농장. 연매출 50억. 직원 50명. 미숙은 이제 성공한 여성 농업인으로 불렸다. 미숙 대표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농업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친 미숙에게 한 학생이 다가왔다.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땅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믿어야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게 사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농장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혁은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농장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박진호는 미숙의 남편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늦둥이가 있었다. 엄마, 아빠, 3살 배기 딸이 뛰어왔다. 미숙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신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이, 폐허 위에 꽃이 피듯이. 미숙아, 저녁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혁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직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평화가 있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미숙은 다시 밭으로 나갈 것이다. 정직하게, 묵묵히. 땅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그로부터 10년 후. 한 기자가 미숙을 인터뷰했다. 김미숙 회장님, 동생을 용서하셨나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준혁이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용서라는 게 뭘까요? 완전히 잊는 것?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증오를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럼 동생을 용서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면? 미숙은 미소 지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죠.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취재가 끝나고 기자가 떠났다. 미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오늘도 땅은 정직했다. 그리고 미숙도 정직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